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중국 지금 경제 얼마나 안 좋은데 그 중국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냐라고 맞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건데 마치 우리 IMF 때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1, 2위 하더라도 3위는 우리가 수성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해서는 지금도 때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권태봉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뭐 2년 만에 유튜브를 진짜 오랜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진짜 오랜만에. 네네. 너무 반갑게 이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중국 이야기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중국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CS를 다녀왔어요. 네네. 근데 CS가 2025년도 아닙니까? CS 2025 가서 느낀 게 와, 중국 큰일 났다.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중국보다 차기 기술 내지는 차기 산업을 먼저 선점을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이번에 좀 두려웠던 게 야, 이거 AI 시대에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LL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영어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중화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지금도 잘 모릅니다. LLM까지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 인발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미국 분 아니면 뭐 영국, 캐나다, 뭐 인도 분들이 주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가 멀티모달리티 감각이 점점 늘어나요. 뭐 사운드, 비전, 모션, 뭐 심지어는 바이오메트릭 같은 생체 정보까지도 많은 데이터들이 확장되는데 그것들을 좀 융복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 물리 세계에서 뭔가 움직이는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인바디드 A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몸뚱이 안에 들어가 있는 AI는 조금 언어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영어라는 어떤 제한된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전, 모션 이런 쪽은 예전부터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야예요. 피지컬 AI라는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더라는 걸 보고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2014년도에 미국이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때 2012년도에 주석이 됐던 시진핑이 야, 이거 러시아 같은 덩치도 미국 제재에 경제가 흔들리네? 야, 우리는 스스로 좀 자급자족할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만든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 2025가 왔네. 그렇죠. 네, 그러네. 진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불현듯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야, 이거 CS 2025에 출품된 중국 애들이 결국은 중국 제조 2025의 결과물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제조 2025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보고 각성을 했던 중국이 2015년부터 10년 동안 장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른바 중국 제조 2025고요. 이 중국 제조 2025는 뭐 면봉이나 뭐 휴지 만들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신질 생산력, 최첨단 쪽에서 한번 겨뤄보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하자. 어느 정도 70% 정도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일단락되는 게 2025년이고요. 넥스 스텝은 뭐냐면 2035년까지 독일,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을 꺾자. 그 다음 넥스 스텝은 G2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남죠, 그죠? G1 국가인 미국을 꺾자. 그래서 2049년도가 네.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49년입니다. 2049년에 G1을 우뚝 쓰자. 이게 차이나 드림 중국몽입니다. 그쵸. 중국몽. 근데 이 중국몽은 조금 저희가 깊이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나라 시대에 전 세계 GDP의 40%가 당나라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몽은 당나라 시대의 어떤 그런 영화, 전 지구적인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자라는 게 중국몽인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2025년까지 일딱들리는 게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스텝. 70% 자급자족하자인데 이 중국 제조 2025에 이 10개 주력 산업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앞에 딱 중국을 가려놓고 자, 이거 CS 2025의 메인 주제예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 보면 우주항공이 있어요. 네. 옆에 보면 첨단 농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보시게 되면 전기차죠.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이엔드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딱 위에 상단에 5개만 보시더라도 작년에 CS 2024에서는 존디어라는 회사가 맞아요. 무인 농업
주창을 했었는데 뭐 얘기 나올 거고요. 와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우주로. 우주를 향해서 지금 로켓을 쏘고 있고 재활용 로켓들. 근데 중국이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태양광은 이미 뭐 전 세계 섭렵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아디가 세계 전기차 1등을 찍었죠. 결국 신에너지 자동차 쪽에서는 1등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로봇은 지금 최근에 가장 말이 많은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뭐 이런 쪽은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올라갔죠. 이 중국 제조 2025의 어떤 중간 과정을 이번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CES 딱 보고 중국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표면적인 저희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뭔가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 제조 2025에 도대체 어떤 일을 중국이 해왔나를 보시게 되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1년 동안 R&D 비용입니다. 국가가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옆에 보시면 10,000억 위안이죠. 조죠. 그러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시작했을 때를 보시게 되면 1.5조 위안입니다. 곱하기 200원 해보시면 300조였죠. 2015년에도. 네. 300조였는데 지금 2023년까지 집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3.3조 위안. 그때 환율로 계산하면 약 64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77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R&D로만 쓴다. R&D로 써죠. 근데 그 시진핑이 이 신질 생산력 혹시 이제 고품질 발전 전략, 고질적 발전 다 같은 얘기 맥락의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10대 산업 아까 보여드렸던 10대 산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 돈을. 그래서 야 일반 레거시 산업은 잘 모르겠어. 너희들끼리 경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을 넘어가든지 난 크게 관여 안 한다. 대신에 이 10대 산업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모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신질 생산력은 양적 생산에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질적 생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앞에 신자를 붙였냐면요. 첨단 기술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질 생산력은 첨단 기술로 양적이 아닌 질적인 생산을 도모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40조라는 돈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아까 쭉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가 2009년서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국가가 부어놓은 돈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왜 도대체 중국하고 경쟁해서 조금씩 밀리는 거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 드렸죠? 네네네. 중국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의 부분인데 토탈 320조입니다. 320조라는 도움을 받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전혀 그런 거 없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라는 게 같으면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320조. 이게 말이 320조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 순위 2년치입니다. 2년치. 자, 비아디를 보십시오. 비아디가 지난 4, 5년 동안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건설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00만 대가 좀 넘었고요. 올해 450만 대 목표를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450만 대면 거의 현대자동차 수준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면 어떤 업체가 한 방에 몇백만 대씩가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공장을 중국에 14개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해외 공장 8개 짓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공장을 불과 4, 5년 동안에 지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5%의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걸이라는 자동차는 9,700불밖에 안 해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건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무한 매비해서 저기 장사하고 있대. 아니 우리는 지금 돈 벌어서 이거 투자할까 말까. 센터장님 그 옛날에 현대차 중국에 증설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막 좋아했었잖아요. 엄청났죠. 증설 고민할 때 얼마나 현대차가 할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닌 그렇죠. 거예요. 1, 2, 3, 4, 5 공장을 불 2년 동안에 정률감가상각 3년 동안 해서 고속 상각을 했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정액감가상각해서 다시 공장 짓고 했던 게 1, 2, 3, 4, 5 공장까지 간 거거든요. 맞아. 얼마나 대한민국 분들이 그때 국뽕이었습니까? 맞아요. 이 중국에 우리가 3위였거든요. 3위. 그러니까 그렇게 갔던 걸 생각하면 이 비아디라는 업체가 정말 고속 성장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도 비아디가 좀 넘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판매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게 중국이다. 그리고 CES 2025와
중국 제조 2025는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딴지를 걸겠죠. 지금 그쵸. 아마 이 트럼프 제2의 집권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야, 이게 G2의 국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 쫓아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죠. 얘네들 우리 AP,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게 다 카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계속 이제 딴지를 걸기도 하고 네. 관세라는 이제 보복 조치를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중국이 2011년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야, 우리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 기초과학도 우리가 스스로 서자라는 게 시진핑의 얘기입니다. 이 미지의 영역, 우주의 진화, 의식의 본질, 물질의 구조,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에서 자립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네. 이게 이제 시진핑이 언급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독창적으로 뭔가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일본 독창적 강화 이게 전부 다 이제 공산당 명도입니다. 국가 전략적 과제 기술적 강화해라, 과학기술제도 개혁 추진해라, 개방형 혁신 개혁 추진해라. 다섯 번째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혁신 인재 활력 자극. 되게 중국스럽죠. 이게 심지어 어떤 천재들, 너드들의 모티베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천인 계획이라는 걸 한번 알아야 돼요. 반도체 굴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반도체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빨아들여라. 그게 천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93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개런티해라. 이게 193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연봉 1억 받고 있으면 9억을 주는데 3년 동안 줘라. 맞습니다. 야, 그러면 30년인데요. 그러니까 27년이죠, 그죠? 27년. 그러니까 국가 배신 안 하겠습니까? 고민되죠. 고민되죠. 이게 왜냐면 진짜 사실은 고민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배신 행위인데요. 야, 이게 금액을 보면 우리 가족들 건사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배를 3년. 네. 그래서 유럽, 그다음 미국,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국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말로가 비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네. 갔다가 뭐 좀 안 좋아지는 분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네. 예. 근데 하여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인도의 천재분들 또 중국의 천재분들도 미국에 이 들어온 거잖아요. 잔류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생들보다 안 돌아오시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저도 이번에 CS 기간에 뭐 네이버 기사를 봤더니 연봉 뭐 1억을 받는 교수님이 미국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11억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교수를 포기하고 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꿔 생각하면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미국과 중국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 인재가 만사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해외 쪽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천인 계획. 그렇죠.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중국 지금 경제 얼마나 안 좋은데 그 중국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냐라고 맞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얘들이. 마치 우리 IMF 때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뭐죠? 총 투자가 있을 거고 네. 소비, 순수출 요 세 가지 큰 이제 흐름으로 가는데 부동산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총 투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소비 역시도 70% 이상의 어떤 이 국민들이 부동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구환신 정책 같은 적극적 이제 부양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 때문에 민폐를 입게 되는 부분이 이 순수출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도록 힘들기 때문에 순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그거죠. 그렇죠. 남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를 태무에 결국 이 판매처로 삼는 거죠, 전략이. 공급 과잉, 설비 과잉을 순수출로 해결하라 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화학 쪽, 철강 쪽, 대표적 공급 과잉 쪽은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처참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어제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순수출 규모가 1조 달러예요. 맞습니다. 1조 달러. 세상에. 이 안 좋다는데 역대 최고고 역대 최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죠. 적도를 중심으로 이 밑에 있는 데가 보시면 남미, 네네.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아세안, 뭐 인도는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 네네. 그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중국 물품을 어마어마하게 사줍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니네 멕시코에서 결국 가공해서 패키징이라든지 하우징만 입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엄금할 거야. 근데 25% 관세 물어 하는 게 결국
우회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이제 순수출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총 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를 가지고 직접 꽂아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냐면요. 결국은 무형자산입니다. R&D. 아까 640조 말씀드렸죠. 네네. 직접 꽂게 되면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임금이라든지 설비 그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국방비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첨단화가 중국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직접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총투자에서는 국방비와 R&D 코스트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중국 제조강국 전략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인데요. 이게 하나는 고정자산 투자에 해당되는 제조혁신센터 같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요. 10대 분야에 대한 R&D 코스트를 쓰는 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들, 그럼 누가 생산할래? 라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야 31개 성 중에 어떤 지방이 가장 적합하냐,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업계, 어떤 기업이 이걸 담당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입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예를 들면 AI의 로보틱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럼 액추에이터는 누가 만들고, 카메라는 누가 만들고, 라이다는 누가 만들고, 예를 들면 하우징은 누가 만들어라, 매니플레이터는 누가 만들고, 덱스트러스는 누가 만들어라를 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금방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요. 자, 글로벌 공급망이 그냥 중국 공급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중국 내에서 그냥 공급망이 맞습니다. 그냥 재편이 돼버렸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산업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완제품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해보면 창원기계공단도 보시면 네. 기계에 관련된 볼트 너트서부터 산업용 기계까지가 전부 다 모여있죠. 산업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총 투자 중에 제일 중요했던 부동산 투자 중에 하나가 산단입니다. 그리고 31개 성의 어떤 공무원들, 공산당이죠.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KPI가 GDP 그로스예요. 각 성의 GDP를 조합한 게 중국의 GD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각 성이 싸웠죠. 그러다 공급 과잉이 설비 과잉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결국 수출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동안에는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줬으니까 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필품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첨단 쪽에 만약에 이런 쪽의 전략을 쓰게 되면 우리 삼성, LG, 뭐 현대, SK 할 것 없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독일 폭스바겐이 휘청거린 거나 맞아. 일본 닛산이 지금 휘청거리는 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런 이제 신질 생산력을 가지고 첨단 쪽에도 밀고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중국이 그런 것들로 지금 이뤄낸 결과물들이 어떤 거냐. 재귀환할 수 있는 로켓. 우리 스페이스X에서 많이 보셨죠? 맞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고속철도는 이미 연장 철도가 42,000km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속철도 세계 1위가 됐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봇 쪽은요, 최근 들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싱싱이라는 이제 CEO가 결국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유니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휘한 로보틱스 혹은 이제 에지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이효석 대표님도 처음에 제가 기업은행에서 만났을 때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도 로봇상이 꿈이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네. 이효석 대표를 능가하는 이제 이 에지봇의 대표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화웨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거의 1등을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5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습니다. 2년 만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우리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포스텍이나 이렇게 오셔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뭐 뚜닥뚜닥 한다고 로봇 5개씩 만들고 그럴 수 있나요? 수가 없죠. 네. 자본의 힘도 필요할 거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를 하실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덱스트러스만 어떤 분은 또 AI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다 조합을 이뤄야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자, 로봇 이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뭐 일론 머스크는 야 자율주행보다 훨씬 큰 세상이 휴머노이드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켓이 크다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거. 대한민국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우주정거장, 지금 러시아 우주정거장이라는 뭐 미국의 우주정거장 이제 퇴역할 때가 다 됐는데 이 텐공2 같은 경우는 계속 모듈이 올라가서 조합을 하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요즘 주안점을 두는 게 이 C919라는 민항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보시게 되면 수입에서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분야가 이 항공기 분야예요. 그래서 에어버스하고 보잉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래서 민항기 비즈니스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엔진 문제 때문에 속도가 좀 안 붙고 있는데요. 엔진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분야가 되겠죠. 왜냐하면 반값 항공기가 나온다. 이러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항공은 전부 다 중국 민항기를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이미 전기차 세계 1등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굉장히 큰 보조금으로 이미 이 친환경차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내수 시장에. 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도 야, 중국이 저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자, AI하고 제조업하고가 융복합이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중국이. 우리가 피지컬 AI 혹은 피지컬 인바디드 AI의 끝판왕은 언맨드 웨펀 시스템, UWS라고 부르는 무인 무기입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 때 그 무서움을 봤죠. 맞아요. 우리 뭐 동족이기도 한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 아니 사실 가치 중립인 드론이 사람 발견하면 총을 쏘게 됐다. 이걸 사람이 아무리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잘 회피한다 하더라도 드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도 뭐 도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하고 국방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다 이 중국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보고 나서 거의 데칼코마니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AI 기술과 첨단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이런 무인 무기들이라든지 무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미국도 같은 편에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중국의 드론 군단이 약 10만 드론 군단이 만약에 미국을 덮는다. 대공포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방이라는 부분은 상호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뭐 최근에 도지위원회가 야, F-35에 수천억씩 돈 쓰는 거 미친 짓이다. 오히려 로봇 드론 군단을 육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중국하고의 어떤 데칼코마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공모함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건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만들어냈죠. 근데 최근 들어 우리 조선업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항공모함의 MRO 수리 유지 보수하는 것들을 한국인들이 해주면 안 기대감이 되니. 좀 있어서. 네, 그렇죠. 근데 항공모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천체망원경, 그 다음에 무인잠수정. 지금 남중국해 문제 많지만 이런 무인잠수정 수백 대를 만약에 남중국해 밑에 해저에 뿌려버린다. 이건 아마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무인잠수정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기술들이 계속 태동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지역들이 어디죠?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입니다. 네. 러스트벨트는 왜 그렇게 녹이 쓴 지역이 됐죠? 그게 이제 제조업의 이제 쇠퇴를 쇠퇴입니다.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는 거죠, 그 빠져나가면서. 지역에서. 정반대의 개념이 인더스트리얼 커먼입니다. 산업 공유지. 한국의 창원공단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업단지들 네, 이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중국은 보통 이제 이 사회주의지만 선불원, 야 먼저 부자가 돼서 좀 이끌어봐라라는 게 보통 연해 지역에서 공업단지들이 생겨납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주색으로 표시되는 이 지역들이 산단, 이 6개 이상 모여있는 쪽이 이 자주색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창원공단이 6개씩 모여있는 거예요. 아, 창원 공단 자체가 6개. 6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샤오미가 차를 만들겠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웃었어요, 저는. 샤오미가. 샤오미가 무슨 차를 만드냐. SU7이라고 뭐 스피드업 7이라고 이제 이름도 붙이는 수지입니다, 이게. 이게 한국에서 처음에 이게 발음이 수치거든, 수치. 그러니까 무슨 야 이게 대륙의 수치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원래 비아냥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근데 3년 만에 정말 차가 나왔어요. SU7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바퀴도 빠지고 뭐 서스펜션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막 웃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되는데 다 보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날개듯이 팔려요. 자, 근데 2008년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드랍 시켰습니다. 왜냐면 못했어요, 결국은 애플이. 근데 어떻게 3년 안에 차를 만들겠다는 이 샤오미가 성공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런 산단의 도움입니다. 샤오미 내가 차를 만들 거야 했더니 각지에서 부품 만드는 업체가 형님 제 부품 받으시죠. 네. 가 되는 겁니다. 뚝딱뚝딱 만들었더니 3년 만에 차가 된 거예요. 샤오미랑 애플을 비교했을 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나 몸뚱아리 좀 만들어줄 사람 있냐 손 들어봐 그러면은 미국에서 손 막 들어가지고 그렇죠. 만들었으면 이미 애플카 만들어지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미국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중국에 있다는 거고 그게 거예요. 이 그림인 거잖아요. 저는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폄하하는 게 용기거든요. 예를 들면 롤러블 TV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름 막 잡혔을 때 이거 줘봐라 이거 상품도 정확하다. 근데 뭔가 해보는 용기가 전 좀 부러운 게 뭐냐면요. 아니 좀 해보다가 망하면 또 어때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번에 CES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레노버가 노트북인데 저희 노트북에 이제 모니터 인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롤러블로 그냥 쭉 길어져요 위로. 근데 보니까 주름이 좀 있더라고요. 좀 정확하긴 한데 이런 상상력도 괜찮아 보인다. 자동차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에만 있다가 갑자기 스위치를 뿅 누르니까 조수석까지 확장돼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폼팩터인 것 같거든요. 겁이 없다 중국이. 진짜.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런 산업단지가 묶여져 있고요. 이렇게 중국 광활한데 산업단지가 있은 줄 도움이 돼? 위에 제가 고속철도 아까 42,000km라고 말씀드렸죠.
초고속 열차가 42,000km로 거의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12년 만에. 이게 물류입니다, 물류. 아까 그 10대 산업에 초고속 열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죠, 여기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을 결국 제조의 어떤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이게 순수출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 세계 민폐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싸게 만들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치자. 니들이 그렇다고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미국이 감당이 돼? 그 정도는 어떻게, 네. 자, 근데 스템 분야의 박사 배출을 보니까요.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들이 포커싱한 게 뭐 당시 지원자들 봤을 때는 뭐 예측이 됐겠죠. 2025년도에 중국에서 스템 박사, 스템이라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렇게 보시게 돼 있죠. 7만 명 이상의 박사가 연간 배출이 돼요, 중국은. 연간이요? 예, 연간. 근데 미국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 을 딱 빼면 도메스틱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분들도 이제 미국인으로 치는 거니까 도메스틱은 23,000명이죠. 자,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럼 이 안에도 중국인분이 되게 많겠죠, 그죠? 스템 박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이겁니다. 물론 좀 저도 이게 보면서 야, 이거 니네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도 왜 취직 안 되면 석사 박사 계속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니네 취직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 저도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스템 박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네이처지 기준으로 논문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많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전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국장에서 뭔가 우리가 상승 동력을 좀 상실한 이유가 어떤 거 있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요,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요, 아날로그에서 야, 이 자연의 파형, 아날로그 파형을 0과 1의 디지털로 바꾸자. 디지타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이 먼저 있었고요. 그걸 상품화시키면서 뭐 MP3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그냥 썩히면 안 되겠다.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디지털은 3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에 2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중국은 19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AI 시대가 됐을 때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중국이 한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2등.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걸 보고 야,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그게 미국 내 탑 20%의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 국적이 어딜까를 취합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미 29%가 중국인이었고 20%가 미국인이었어요. 야,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AI 개발하는 20%의 상위 과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었네? 2022년이 되니까 몇 퍼센트예요? 50% 가까이 되네요. 반이 중국인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이제 뭐 천인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미국 내에서 공부했던 중국인들을 중국에서 야, 너네 9배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하면 만약에 이거 애국심까지 있다면.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휩싸여서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가는 거죠. 가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오펑 같은 회사의 CTO가 테슬라의 FS를 만들 때 같이 인벌브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샤오펑이 야, 우리 자율주행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떤 많은 좋은 대우를 해주고 중국으로 모셔갔죠. 이걸 보고 미국에서 발끈한 겁니다. 너네 가족들 다 미국에 있는데 너 중국에 가서 자꾸 그럴래? 너 하나 선택해. 했더니 결론적으로 미국을 다시 선택해서 돌아갔는데 그분이 뭐가 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총책임자입니다. 중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LLM 말씀드렸죠. 영어로 코퍼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LLM까지는 뭐 미국, 영국 이런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전, 모션 이런 결국 멀티모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전 쪽은 압도적으로 중국의 우위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이쪽 부분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니 문자로 텍스트로 학습한 애랑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한 무엇인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일 것 같은데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가서 공부한 거랑 다른 거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분야에서는 지금 중국이 너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섭네요, 정말. 티엔왕이라는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엔왕? 티엔이 하늘 천자입니다. 왕이 그물 망자예요. 티엔왕이면 스카이넷입니다.
이게 중국의 수많은 CCTV를 가지고 14억의 인구를 감시 감독하는 게 이 티엔왕 프로젝트거든요. 네. 당시에도 어떤 얘기 나왔냐면 3만 명이 온집해 있는 스타디움에서 범죄자 2명, 3명 색출하는 거 가능해요. 이게 픽셀이 더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500만 와서 800만 와서 1000만 와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픽셀 계속 벌리고 하게 되면 깍두기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웬만큼 벌려도 깍두기 안 나오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이 픽셀이고, 그래서 티엔왕 프로젝트 때부터 이 비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 중국이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압도적 1등이라면 2등은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늘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보다 상위에 있었는데 AI 시대는 우리가 밀려나죠. 그래서 우리가 3위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보다는 우리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독일, 일본한테는 3위를 양보하면 안 되겠다. 특히 아까 저희가 주제를 뭐 중국하고 피지컬 AI로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 AI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물리적 AI 참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그냥 산업들에서 보면 주로 어떤 강국이 제조업 강국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맞아요. 독일도 제공업 제조업은 끝내주는 게 네. 독일. 일본 역시도 제조업. 이 3대장이지만 이제 뭐 이 값싼 것들은 다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이 되어 왔는데 이 세계 국가가 결국은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1, 2위 하더라도 3위는 우리가 수성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도 때는 늦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중국한테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거는 이미 좀 마음을 논지는 오래됐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제껴버리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그렇죠. 될 정도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독일 뭐 옛날에는 뭐 어떻게 이겨 그랬겠지만 지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AI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를 참 잘했어요. 네, 그렇죠.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2000년이죠. 그렇죠. 2000년. 네. 그게 IMF 때 대한민국이 정말 허덕이고 힘들 때 정말 결단을 한 거죠. 야, 이쪽은 우리가 한번 꽉 잡아보겠다라는 것도 정말 없는 곳간 털어서 초고속 통신망 깐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인과관계라는 걸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계 2등이라는 압도적 결과를 도출한 거고요. AI 시대의 인프라는 뭘까요?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도 있을 거고 데이터도 있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뭐 추론과 학습을 할 테니까요. 네. AI 3대 요소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레귤레이션 혁파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뭐 NPU나 이런 것들이 자급이 안 된다면 엔비디아 GPU를 사서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버린 AI 많이 말을 하죠. 맞아요.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좀 전화해가지고 안 되나요? 형, 우리 HBM 열심히 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줄 서 있어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AI 인프라를 지금 국가가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투자해야 인과관계가 생기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네. 투자를 안 했는데 결과만 좋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국정에 약간 에너지가 조금 이제 없는 이유인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쫓아가야 된다. 빨리 정신을 빨리 좀 회복해야 된다. 네. 패스트 팔로잉에서 우리 패스트가 없어진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CS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건 대부분 다 미국이다. 근데 진보하고 진화를 좀 나눠볼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진보는 능동적이에요. 야, 저 녀석들이 혁신했어? 야, 빨리 따라가. 이게 진보라면 진화는 환경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맞춰가는 게 진화거든요.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에요. 네. 이 진화를 진보의 위상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패스트 정신을 빨리 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을 아직은 잃지 않았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자, 그래서 데이터 쪽을 좀 보시게 되면 그 데이터는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데이터를 모으는 주체가 누군가요? 정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 시장 경제나 아니면 우리 자본주의가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그건가 보군요. 그렇죠. 이게 좀 무시무시합니다. 안면 데이터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옛날에 뭐 홍콩 우산혁명 기억나시죠? 네. 그 우산이 무슨 용도냐면 가리는 용도. 얼굴 가리는 용도예요. 그래서 그때 마스크를 쓰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까 이제 티엔왕 프로젝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이나 마스크로 안면을 막은 거죠 당시에. 자율주행도요. 우리가 보통 vehicle to everything, V2X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V2I가 있습니다. vehicle to infrastructure. 중국 정부는 저기 위에 보시면 이게 까마귀 떼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전부 다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주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국가의 개인 권리를 백지위만 중국인.
이야, 이게 챕터입니다. 미치겠다. 이 권위에 순복하는 국민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옛날 뭐 황제가 뭘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네. 바쳤듯이 데이터를 내놓아라 그러면 이제 내놓는 거죠. 개인의 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는 더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어떤 계획 경제를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트럼프가 도지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그쵸.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이런 거는 워낙 일사천리로 해결을 하니까 야 우리 자본주의도 이걸 어느 정도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미중 기술 패권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 싸움 나는 거죠.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유니티 오브 록스가 이게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게 네. 결국 물리 세계의 중력, 관성, 마찰력, 원심력, 구심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야 되는 AI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험난한 지형에 이거는 프리매핑이 된 게 아니죠. 3D 네. 맵으로 맵을 구성한 게 아니라 실제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리얼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계속 예를 들면 넘어지고 뭐 다치고 부러지고 했던 걸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결국 경험을 많이 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그 중국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자 이게 근데 우리 보선다믹스가 75,000불 하는 시절에 10,000불도 안 하거든요. 가격이 월등히 쌉니다. 네. 자, 요 정도 보셨으면 야 중국 애들이 좀 하네 싶으시죠? 지금 본 로봇이 이 친구입니다. 유니티 로보틱스. 총이 달렸네. 기관총이 달려 있죠. 아마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예, 우리가 얘기할 때 60만 대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60만 대 만들어 보면 60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섭네요. 정말. 미국이 코비드 19 때 깨달은 각성한 게 있어요. 왜 리쇼링, 온쇼링 얘기를 하냐면요. 네. 야, 우리는 마스크, 휴지, 그다음 백신 용기조차도 그거도 못 만드네. 작업이 안 되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전투용 드론이나 전투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되면 이거는 알고리즘 아까 중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걸 개발하는 게 과연 중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지금 일단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제한하려고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뭐 대동소이하다. 데이터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모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럼 미국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팅 파워를 제한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대량 생산을 하라. 그래서 이번에 러우 전쟁 때 포탄도 수급이 안 됐죠. 그렇죠. 이거는 제조 강국인 중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쇼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중국은 78092 부대라는 데서 이 전투용 드론을 군집을 해서 전투를 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와. 나중에는요, 항공모함의 일부에는 한 100개 정도 되는 세장 같은 걸 쭉 만들고요. 그 안에 드론을 다 넣어놔요. 그리고 일제히 드론이 군집을 해서 쫙 날아갑니다. 네. 전투 지역으로. 화망을 구성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전투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변화를 봤던 미국은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면 이런 데모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야, 미국도 F-35 하나에 3천억, 4천억을 투자하는 게 맞냐 과연. 그 정도 예산이면 드론 군단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은 미중 갈등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첨단 기술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도 왜 중국이 길을 쓰고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Unmanned Weapon System, UWS라고 부릅니다. 이게 피지컬 인바디드 AI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왜냐면 장갑차나 탱크에 자율주행 기술을 딱 집어넣게 되면 탱크 자체가 무인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러우 전쟁 때 느꼈지만 아니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만약 이런 100만 드론 군단이 있다면 쉽게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방어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오펜하이머 비유하면서 핵전쟁 얘기하고 이제 핵 개발.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무기잖아요. 전쟁에서 힘으로 나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실제로 원자폭탄을 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게 원자폭탄에 해당되는 AI로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서 누구한테 얼마큼 국가 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무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네요. 핵도 당시에 핵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지만
우리는 지금 웬만한 국가들이 AI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뭐 독일, 맞아요.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 중국이 이 패권을 잡게 된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은 물론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뭐 문화의 힘이라든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국방력에서 일단은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DJI가 이미 드론을 만들어 전 세계 77%를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드론에서는 중국이 1위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피지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까 해요. 요즘 이제 피지컬 AI가 엄청 관심이 많은데요. 자, 이 장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리세계 아까 그 유니티 로보틱스가 얼마나 이거 산을 잘 타는지 보셨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빌라이제이션,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바퀴가 계속 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순간순간 대응하면서. 순간순간 대응하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은 왜 이 LLM 같은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는 AI가 이 피지컬 물리세계 AI를 감당을 못하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디지털 공간에서 최고의 친구들인데 그렇죠. 왜 이 친구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버벅대고 잘 못할까요? 실제 세계니까. 실제 세계. 다르죠. 왜냐하면 아니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달라요. 나와서 해보면 달라. 거기 글자로 공부하는 건 다르다니까. 그렇죠. 랭귀지랑은 달라. 피지컬은. 맞습니다. 중력이라든지 마찰력, 관성, 뭐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맞아요. 어떤 물리 법칙. 뭐 이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네, 부분이? 물리죠, 물리. 이런 부분은 리얼 데이터가 없으면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그쵸. 실제 세상은 너무 변화무쌍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도로 결빙이 일어났을 때 수십 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야, 자동차가 이렇게 발달하고 여기 에이다스가 첨단 에이다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부닥칠까? 도로 결빙에 대해서는 아무리 AI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어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의 중요성을 계속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외곽에 있는 둘러있는 이 중력이나 마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물리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피직스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네. 이 내원에 있는 것들은 보면 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빛의 왜곡, 그다음에 뭐 색수차라든지 회절, 간섭, 뭐 평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카메라가 갑자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를 보게 되면 카메라도 버벅댑니다. 그럴 때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RTX,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이제 엔비디아의 엔진이 있죠. 그래서 이 물리 세계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물리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너희한테 선물할게. 이게 이번에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했죠. 네. 네,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를 이제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왔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물론 철학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리얼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야, 지름길은 합성 데이터를 내줄게. 합성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드키즈한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참 어렵죠. 고속도로에서 그쵸. 갑자기 고라니가 툭 튀어나올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겠죠. 엣지 케이스나 코너 케이스거든요, 이게.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은 합성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맞아요. 100% 리얼 데이터는 다 못합니다. 네네. 그럼 예를 들면 9대 1로 섞어 넣을 거냐, 5대 5로 섞어 넣을 거냐, 10대 0으로 갈 거냐, 네, 이거는 철학 차이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공하겠다는 건 합성 데이터로 니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줄게. 이거 있으면 너희들도 자율주행하고 되게 쉬울 거야. 라는 것들을 결국 공급하겠다는 게 이 코스모스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주제가 피지컬 AI가 된 게 엔비디아가 이 코스모스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 물리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인바디드 AI에 대한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슬라나 몇 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던 이 피지컬 월드에 결국 엔비디아가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이거 열고 들어가면 니네 쉽게 갈 수 있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리얼 데이터하고 나중에는 이 철학 차이가 결국 분명히 어떤 기술 차이나 아니면 격차를 분명히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엄두도 못 내던 업체들한테는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난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 대표님들은 야, 엔비디아 덕분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뭐 단순히 뭐 누가 뛰어나다를 넘어서서 엄두를 못 냈던 대한민국 기업은 뭐 이런 엔비디아 시스템을 한번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일본, 한국 같은 제조업 강국들은 결국은 이 피지컬 인바디드 AI, 자동차 안에 AI를 탑재하고 로봇 안에 AI를 탑재하는 이 피지컬 인바디드 AI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AI가 탑재 안 되면 도태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월풀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전업체가 디지털이 접목되어 있는 첨단 이제 제품들이 나왔을 때 레거시 백색 가전 업체들은 전부 다 도태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AI가 장착되지 않은 이제 제품들은 또 디지털이라는 건 또 레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AI를 차용해야 된다. 차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피지컬 세계는 좀 다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AI 모든 법칙들을 다 건너뛰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피지컬 AI에서는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는 미국에서는
저기서 잘했던 거고 이걸 피지컬로 올라오면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나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드로이드에서 삼성 뭐 갤럭시처럼 했던 그런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뭐 iOS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갤럭시는 만들었으니까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로봇이 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왜 리쇼링을 하겠다는 미국 리쇼링도요. 휴지 뭐 저 면봉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옵티머스나 피겨 제로원이나 수많은 로봇 회사들이 등장한 이유도 이 시대만큼은 다시 제조업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소부장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일본이 다시 흥한 겁니다. 액추에이터, 야, 하모닉 드라이버 일본 거 갖고 와. 볼트너트 보니까 일본 게 되게 정교하더라. 그거 갖고 와. 그거는 대량으로 가져와서 그쵸. 여기서 만든다는 거죠. 야, 엔코더 일본 거 갖고 와. 리듀서 일본 거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패스트라는 걸 빨리 장착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아주 빨리빨리 정신을 가지고 따라붙지 않으면 네.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11월 31일 날 결국은 젠 AI의 대표적 기업인 오픈 AI 챗GPT가 나왔죠. 그래서 23년도 CES는 제가 봤을 때 생성형 AI는 보이지 않았어요. 24년 들어서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젠 AI가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에이전틱 AI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안에 장착돼 있거나 아니면 랩탑 안에 들어가 있는 AI. 이게 동시에 나온 게 24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인데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AI 변화는 디지털 변화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름을 왜 따로 붙였겠습니까? 거의 뭐 천상계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얘들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을 동안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생성형 AI 쪽에서 한국형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그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왜냐면 물리세계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인바디드, 바디, 몸뚱이는 만들어야죠. 그런 면은 독일, 일본, 한국이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부가가치가 몸뚱이에서 나올 거냐 뇌냐를 봤을 때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뇌를 가장 잘 구현하는 몸뚱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말씀하신 건 그쪽에 승부를 내야죠. 우리가. 맞아요. 근데 로봇의 뭐 액추에이터, 로봇의 어떤 바디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은 센서들, 카메라를 뭐 옵티머스에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기도 뭐 500만 원짜리 카메라 이제 테슬라의 버전 뭐 13 이후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500만 원수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피지컬 AI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지금같이 만만들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엔비디아 얘기로 뭐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1958년도에 우리 인류의 뇌를 보면 뉴런과 시냅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결국 고민을 하죠. 그래서 퍼셉션 AI라는 건 1958년도에 퍼셉트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화가 되어 왔고요. 2017년도에 비로소 구글이 냈던 논문이었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어텐션이라는 거죠. 야, 주의해, 집중해! 라는 거 가지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했어요. 2017년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오픈 AI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렇죠. 되게, 네. 매우 뛰어난 모델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혹시 기사 보셨어요? 타이탄즈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이 역시도 보니까 논문 저자 중에 쫑이라고 있더라고요. 쫑. ZAOH. 중국 분이에요 또. 네. 쫑이라는 분이 만든 논문을 보니까 타이탄즈는 서프라이즈라는 걸 이용한다. 인간의 뇌를 보니까 장기 기억은 뭔가 그 순간에 놀라움, 감탄, 감동 이런 것 때문에 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오랫동안 옛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깜짝 놀랐거나 뭐 슬프거나 막 울거나 막 그렇죠. 이럴 때 기억나잖아요.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텐션보다도 이 서프라이즈는 더 작은 용량과 더 적은 파워 컨섬션을 쓰면서도 더 효율적인 것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는 모델이 나왔다.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데 있는 거죠. 그게 나오고 나서 제너러티브 AI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17년, 그다음에 22년 11월에 제너러티브 AI.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는 불과 1년 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림을 보면서 네. 아니 왜
젠러티브 AI, 생성형 AI가 한 이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뭐 얼마나 가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넘어올 때도 우리 진짜 너무너무 놀란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은 여기서 좀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야, LLM까지는 우리 스케일로 그러니까 네. 그 규모의 법칙 예를 들면 초거대 모델이면 더 똑똑한 거냐?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왔죠. 근데 맞아요. 한계 봉착했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주가의 이제 정치인데 피지컬 AI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 법칙이 또 다시 먹힌다는 겁니다. 또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물리 법칙에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 법칙들이. 네. 그걸 다 정복할 때까지는 또 역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CES의 키노트의 꽃이었고요. 젠슨 왕이 제시했던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큰 숙제를 준 그런 CES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중국이 그동안 투자했고 땀 흘렸던 것들. 이걸 뭐 제가 뭐 중국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요. 너무 많은 연구개발자들이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결국 3등 전략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정부, 기업, 학계 할 것 없이 저는 뭐 일치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미션을 주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피지컬 인바디드 AI에 대한 얘기, 왜냐면 저는 자동차 맞아요.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로봇 이야기를 뭐 수년 전부터 그렇죠. 하셨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자동 로봇 관련된 이 보고서를 한번 썼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는 이제 뭐 태생이 전 자동차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피지컬 인바디드 AI를 강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엔비디아도 이번에 이 열쇠로 문 따고 들어가세요라고 코스모스라는 모델을 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라도 무조건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이야기 할 때는 저는 좀 약간 손에 긴장감이 좀 느껴서 땀이 좀 났어요. 어느 정도 되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오늘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한 번도 안 웃고 정색을 하면서 막 얘기했는지 막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대표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8억 명이 그쵸. 조금 힘들어요 지금. 그 농민공도 대부분 다 농촌에 다시 귀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GDP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뭐 내란이라든지 봉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계속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먹여 살리는 주체가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한테 최고 미션은 프로핏이 아니에요. 고용이에요. 죽지 말고 버텨가 핵심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나 힘드니까 문 닫을래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수출로 전이가 되다 보니 네. 수출 주력 기업인 독일이나 일본, 한국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살겠다고 밀어내는데 우리가 죽겠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보시죠.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거는 프로핏을 많이 벌고 주주한테 막 박수 받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고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요. 힘들어지는 순간 바로 주주들은 돌 던져요. 그렇죠. 아니면 야 니네 다운사이징해. 구조조정해. 그쵸. 합쳐. M&A 해. 자, 그러면 비아디 같은 데가 22개 공장을 짓고 막 퍼질 때 닛산 같은 애들이 힘들어져요. 그게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에. 혼다 공장 폐쇄. 혼다 합쳐. 그러면 또 혼다 입장에서는 혼다가 닛산의 미쓰비시, 거기다 혼다 소니도 이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혼다에 갑자기 이 쌀주머니를 몇 개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시간을 1년, 뭐 5년, 10년 됐을 때 승리는 뭐예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 결국 승자는 누구냐? 살아남은 애가 승자예요. 이거를 자본주의가 각성한 거예요 지금. 야, 저러다가는 사회주의 애들은 다 살아남고 우린 죽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기 2년, 왜냐하면 레임덕이 아마 분명히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년짜리 단임이 정해져 있는 대통령 임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아마 2년 뒤에는 아마 뭐 스스로 뭐 갈등이 있거나 뭐 있을 거기 때문에 초기 2년 동안은 중국과 시간적 격차를 벌리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이게 관세가 됐든 반도체에 대한 칩 수법을 더 강화하든 아니면 TSMC라든지 엔비디아를 더 단속을 하든 중국 쪽으로 첨단 반도체가 못 넘어가게 철저히 막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병행될 거라는 거죠. 야, 지금까지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기업들을 뭐 도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쵸. 약간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네, 정부를 뭐 효율화시키겠다? 그런 거를 뭐 누가 기업의 손을 빌려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획 경제를 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시장 경제를 차용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자본주의가 계획 경제를 차용해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봐야 되겠죠. 진짜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어떤 게 싸움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싸움인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해안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